자, 142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르디 3대 막장 오페라 두 번째 시리즈 돈 카를로입니다. 뉴욕 메트에서 이제 2010년에 공연한 작품이고요. 로베르토 알라니아가 등장을 하죠. 돈 카를로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르디의 돈 카를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베르디의 주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돈 카를로는 1867년에 지금 초연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초연을 한 작품입니다. 이 1867년에 사실 이 프랑스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이 그랑데 오페라 그랑데라고 그러죠. 프랑스어로 그랜드 오페라로 이렇게 초연을 한 작품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작품이었었죠.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오페라 종류를 설명할 때 이 오페라 그랑드는 이제 이 프랑스에서 만든 장르인데, 이 작품이 이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그랜드 오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오막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오페라 내에 이제 발레와 합창이 반드시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이 그랜드라는 이제 웅장한 오페라라는 이런 의미처럼 이 오막 정도니까 이제 길이도 굉장히 길고, 당시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발레를 워낙 또 좋아했고, 이 발레와 오페라는 이제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같이 성장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발레가 굉장한 길이로 삽입됩니다. 오페라 그랑데로 이제 초연을 한 겁니다. 파리에서 나폴레옹 부부가 관람을 했다 그러는데, 이 오페라의 또 길이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3시간 30분 공연이니까. 최근에 이런 작품들이 그렇게 자주 공연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작품성은 빼고라도 이렇게 공연 시간이 긴 것도 사실은 자주 공연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시간 30분이라는 게 이제 바그너 오페라 외 다른 오페라에서는 사실 이런 길이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랜드 오페라에서만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프랑스에서 초연을 한 작품이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시칠리아의 저녁 기토라고, 이것도 이제 오페라 그랜드 오페라로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공연을 한 게 있는데, 사실 베르디가 이제 프랑스의 초연에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죠.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뭐 그렇게 별로였었고, 돈 칼로로도 이제 프랑스 초연 때는 뭐 그 나폴레옹 부부가 관람을 했다는데, 이 왕비가 그렇게 뭐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대요. 그 종교 재판관하고 이제 왕이 어떤 갈등을 벌이는 그런 부분이. 그 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판본이 나옵니다. 그 이태리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1871년에 이제 나폴리판이 이제 발레를 제외하고 이제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의 색채를 약간 뺀 상태에서 나폴리판이 1872년에 초연을 했고, 그 다음에 1884년에 이제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공연한 3악짜리 작품,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공연되는 밀라노판입니다. 근데 이 밀라노판이 3악으로 이렇게 이제 단축을 하다 보니까 뭐 공연 시간은 많이 짧아지고 좋은데, 이 1막의 그 몽템블로 부분을 이렇게 제외를 하니까 사실 카를로와 이제 엘자베타와의 그 교감, 사전 이야기가 너무 빠져버리니까 사실 이제 그 관객들이 이제 내용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 밀라노판 사막에다가 몽템블로 사냥 장면 1막을 이제 부활한 게 이제 모데나판이라고 1886년에 이제 초연한 작품인데,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작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모데나판을 이제 많이 이제 지휘자들이 인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최근에 1978년에 이 프랑스판을 그냥 이탈리아어로 이제 번역을 한 정도 수준의 이제 복원 작업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었어요. 아무튼 이 베르디가 이제 두 편의 그랜드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모데나판 5막짜리 작품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사람이 이제 지금 돈 칼로로의 아버지로 나오는 이제 필리페 2세입니다. 스페인의 왕인데, 이 카를로스 5세의 이제 지금 아들이죠. 이 가톨릭, 그러니까 구교를 이제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구교를 신봉하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두 번째 왕비가 이 블러드 메리입니다. 이 블러드 메리가 이제 어머니의 비극적인 어떤 내용 때문에 그 여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그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죠. 신교도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지금 시작한 이 종교적인 어떤 갈등이, 나중에 이제 필리페 2세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뭐 당연히 이제 필리페 2세가 이제 그 왕비의 뜻을 따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가톨릭을 신봉한, 구교를 신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블러드 메리가 이제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결혼도 시도를 했다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가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이제 어머니 이유 때문에 신교도였기 때문에, 사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강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여왕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국교를 배척을 하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실패를 한 이유가. 이 필리페 2세가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영국을 이제 침공을 했죠. 무적 함대를 이끌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엄청난 참패를 당하죠. 엘리자베스가 이끄는 해군에. 이 무적 함대가 당시 적이 거의 없었던 강한 군대였었는데 영국 근방의 어떤 뻘이라든가 이런 해안선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영국 해군한테 엄청나게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이제 이 오페라의 주된 내용이 이제 결국 프랑스와도 이제 한 60년 동안 전쟁을 그렇게 치렀는데 이 전쟁의 화친의 조건으로 이제 내세운 게 자기 아들 돈 칼로와 이제 프랑스 공주 엘리자베타를 결혼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화친이 진행되다가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정식 계약서가 나올 때는 그게 아들이 아니고 이제 그 왕으로 자기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뭐 본인이 의도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오페라의 이제 스토리의 시작, 갈등의 시작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전에는 자기 아들인 돈 카를로하고 엘리자베스 공주와 엘리자베트 공주와 이제 혼인으로 돼서 뭐 약혼까지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실제 조약이 끝난 그 계약서 내용에서는 사실 그 공주가 이제 그 자신의 왕의 부인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죠. 자,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오페라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내용까지 지적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제가 이제 이 오페라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당시에 16세기 유럽에서는 굉장한 이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오페라하고도 이제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중세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역사 전문가가 이제 들으면 약간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하여튼 뭐 제가 느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큰 문제는 이제 신교 가톨릭의 갈등입니다. 이게 이 종교 갈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스운 원인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신교도와 구교도 가톨릭의 신구의 갈등이 결국 엄청난 사륙과 피비린내 나는 이제 그 원인을 제공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 왕위 계승 문제입니다. 이 왕위 계승이나 왕권 계승 이 문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 형식 자체가 지금 이제 갈등을 지금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이 신구 가톨릭의 갈등은 참 우습지만 이 헨리 8세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뭐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이제 첫 번째 정식 왕비하고 살다가 이 엠볼린이라는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가톨릭에서는 지금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반대를 하니까 결국 그 반대하는 게 지금 싫어서 결국 이 구교도에서 신교를 신봉하는 그 아주 우스운 짓을 저지르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구 가톨릭의 피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교적인 어떤 이런 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신성 불가침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어떤 왕권이 강화된 왕도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오페라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왕과 이제 이 종교재판관, 교황 비슷한 그런 종교재판관과의 갈등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왕도 사실 종교재판관의 결정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오페라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지금 나옵니다. 로드리고라는 충신을 왕이 사랑하는 충신이 결국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재판관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해도 왕이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관계가 보여지죠. 아무튼 헨리 8세가 이 엠볼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구교를 버리고 이제 신교를 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왕위를 잡기 전에 이제 그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는 바람에 뭐 제인 그레이에 거쳐서 9일간 왕위를 올랐던 블러드 메리, 피해 메리가 이 블러드라는 이름이 결국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그 엄청나게 당한 그걸 아는데 그게 결국 신교와 구교의 갈등인 양 메리가 즉위를 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어머니 복수를 위해서 구교를 신봉을 하면서 신교도들을 엄청나게 그냥 사륙을 하죠. 그것 때문에 생긴 이름이 이제 블러드 메리잖아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제 엘리자베스는 뭐 본의 아니게 엄마 때문에 이제 신교를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종교적인 뭐 신봉이라는 정도는 약했습니다 좀. 아무튼 메리가 당연히 이제 구교를 신봉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필리페 2세가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인 마누엘라 사이에서 이제 돈 칼로라는 적자를 하나 생산을 하죠. 이 왕위 계승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제 필리페 2세가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이제 메리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메리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이제 국교 신봉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지금 문제가 된 엘리자베타 여왕과의 이제 사이에서는 두 딸을 낳았고, 네 번째 이제 안나라는 이제 네 번째 왕비한테서 이제 소위 말하는 왕위 계승자, 실제 왕위 계승자인 필리페 3세가 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왕위 계승 문제가 왜 이 문제의 씨앗이었냐 그러면요, 이 당시 유럽에서는 왕위 계승 서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남자 최고 우선, 남자만 이렇게 왕위 서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자한테도 왕위 서열, 계열 서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완벽하게 틀린 게 이 후궁제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정식 왕비의 사이에서만 난 자녀만이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이 뭐 궁녀하고 어떻게 하룻밤을 세우다가도 왕자 하나를 태어나면 그 왕자가 사실은 그 정식 왕비의 몸에서 난 세자가 없다면 나중에 왕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궁이라는 제도가 얼마든지 후궁이 뭐 후궁 1부터 20까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신봉한 게 후궁 제도가 없었고 왕비 사이에서만 자녀가 태어난 것만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 이루어져 있고 그 외의 여자 관계는 그냥 정부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냥 왕이라도 그 왕비 이외의 여자는 몰래 만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오페라에서 등장하는 에벌리도 왕의 정부였었던 거죠. 숨어서 만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왕의 정부라는 내용은 자주 듣죠. 이게 후궁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의 성은만 입으면 다 후궁이 되면서 척지도 내려지고 정식 왕가에 입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게 결국 문제의 씨앗이었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딸한테도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 돼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왕위가 전혀 다른 가문에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건친혼이 계속 성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친혼이라는 게 유전학적으로 결국 굉장히 남자들뿐만 아니고 뭐 여자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명하게 되죠. 그 유전병이라고 봐집니다. 제 생각으로. 단명을 하다 보니까 왕도 자주 왕이 정식 그 왕위 계승 서열자를 남겨놓지 못한 상태로 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어디 다른 데 시집 갔던 여자한테도 왕위 계승 서열이, 메리 스튜어드도 결국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과 갈등을 했던 거죠. 메리 스튜어드는 저기 어디 멀리 스코틀랜드에 시집을 갔는데도 왕위 계승 서열이 엘리자베스보다 높았기 때문에 결국 엘리자베스가 뭐 그런 이유도 메리 스튜어드를 죽이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오페라에서도 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후궁제도가 없이 정식 왕비의 후사만을 인정한 이 두 문제, 신구 가톨릭과 왕위 계승 문제가 결국 유럽의 거의 모든 그 갈등의 씨앗을 제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오페라를 제가 분석하면서 사실 느낀 겁니다.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를 들춰본다는 게. 아무튼 필리페 2세가 이제 적자였던 돈 카를로가 필리페 2세한테 그 뭐 실제 정사에서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오페라에서는 이제 엘리자베타라는 한 여성을 두고 삼각관계 때문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은 뭐 간접적으로 이제 돈 카를로가 죽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왕위 계승 서열이 1번이었지만 왕이 못 되고 결국 이제 필리페 3세가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주옥 같은 아리아가 이제 한 9곡 정도 등장합니다. 1막부터 이제 5막까지 해서 뭐 이 중에서 뭐 단연 다 훌륭한 이제 아리아지만 단연 이제 꼽으라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1막, 2막, 1막에서 나오는 이제 처음 카를로가 이제 몽템블러에서 이제 엘리자베타가 그때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약혼이 된, 프랑스와 이제 스페인 간에 약혼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인을 이제 몰래 보러 갔던 그 상태에서 이제 부르는 아리아,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돈 카를로와 이제 로드리고가 우정이 깊은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남자 두엣, 시니어 우리의 가슴에 사랑을 채우소서. 그 다음에 이제 필리페 2세가 참 자신의 아들과 이제 엘리자베타 자신의 여왕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서 결국 자기 곁에 왕비로 있었지만 그 엘리자베트는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는 아주 구성진 베이스 아리아가 이제 아주 압권입니다. 뭐 이 세 가에다가 오페라의 거의 뭐 시그니처 아리아죠. 이 세상의 험원을 아시는 당신께
이 아리아는 이제 풀로 다 들으면 한 11분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잘라버릴 건지 11분을 다 넣을 건지는 아직 좀 결정을 못했어요. 한번 보고 뭐 다 들어도 한번 이 아리아는 11분을 전체를 한번 들어도 뭐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캐스팅은 이제 이렇게 뭐 4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로베르토 알리아나가 사실 이 돈카를로 역을 프랑스 버전으로는 여러 차례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트 무대에서 이탈리아어로는 이게 처음이라 그러네요. 브로판 카를로, 왜 그러냐면 로베르토 알리아나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이탈리아보다는 프랑스어를 훨씬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판 돈 카를로는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탈리아로는 처음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이제 하는 얘기가 불어로 불렀을 때는 돈 카를로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형태의 이제 역으로 느껴졌는데, 이탈리아로 부르니까 이제 약간 영웅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 내용이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게 간접적으로 자기가 불어가 굉장히 서정적인 언어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좀 자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그런 형태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 포플라우스카야, 뭐 사실 발음도 잘 안 되지만 이름도 어렵죠.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별명이 이제 사각공주죠. 얼굴을 보면 정확하게 사각형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먼 킴리 사이드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돈 조반니의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이죠. 타이틀로를 맡았던 아주 실력 있는. 그리고 이 페루초 이분도 뭐 굉장히 이제 역량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스페인 국왕이 이제 필리페 2세입니다. 카를로스 5세의 이제 아들입니다. 스페인 국왕인데 자신한테 이제 첫 번째 왕비하고 사이에서 이제 왕위 계승자인 돈 카를로를 낳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60년에 걸친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을 화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 카를로와 이제 프랑스 공주인 엘리자베타를 이제 이어주는 형태로 이제 화친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혼한 사이라는 이런 게 이제 맞는 정도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했지만 양가가 이어준 이제 그 배우자라고 서로를 이제 흠모하고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약서에, 정식 조약서에 엘리자베타 이 상대가 돈 칼로가 아니고 이제 자기 아버지인 필리페 2세로 그렇게 확정을 지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필리페 2세의 이제 의도였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필리페 2세가 이제 부정을 안 하죠. 결국 엘리자베타 공주를 자신의 왕비로 만든 걸로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지금 뭐 사실 필리페 2세가 대단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엘리자베스 공주가 15살이었을 때 필리페 2세가 34살 정도였으니까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필리페 2세가 돈칼로를 거의 10대 후반에 낳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늙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필리페 2세가 젊은 엘리자베타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삼각관계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삼각관계 틈 사이에서 필리페 2세는 이제 정부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같으면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이제 후궁이 됐을 텐데, 이제 이게 유럽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리에 만나는 정부입니다. 엘리자베타 여왕의 이제 어떤 비서실장격이죠. 뭐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지금 공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귀족인데, 이제 왕비의 이제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에벌리 공주입니다. 공작입니다. 공작. 이 공작이 필리페 2세하고 정부인데, 이게 이제 돈칼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환상이 깨지자 중간에서 이제 이 회방지를 놓습니다. 결국 갈등의 이제 씨앗을 이제 촉발시키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걸 뭐 왕한테 고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그 초상화함을 이제 훔쳐다가 이제 필리페 왕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결국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플랑드르 지방에 이제서 그 종교 때문에 신구 가톨릭의 이제 어떤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을 어떻게든 왕을 통해 갖고 막고자 하는 로드리고와, 또 이제 그 왕자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이제 충신 로드리고 이제 후작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돈 카를로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돈 카를로를 자기가 살리고 자기가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당하죠. 로드리고가 이거 바리톤 역으로 나오고, 결국 이때 이제 이 종교적인 어떤 갈등 사이에서 필리페 2세의 왕권에 이제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종교 재판관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왕이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죠. 결국 그 플랑드르에 있는 신교도들을
학살하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로드리고를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사실 암살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재판관이. 거기에 이제 돈 카를로의 이제 아픔을 어떻게 보면 동정하는 그 카를로스 5세의 이제 그 신전에 있는 그 수사, 카를로스 5세하고 목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돈 카를로의 죽음을 또 이 사람이 막죠. 여기에다가 이제 엘리자베타가 공주 때부터 이제 따라다니는 시종, 뭐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연출은 니콜라스 하이트너라는 이제 영국 연출가고요. 영화도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뭐 수상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이제 차세대 주자죠. 야넥 네제세젠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거의 그 상임 지휘자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사실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 무대 선 횟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한 4, 5년간 상임 지휘자를 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뉴욕 매트에서 지금 작품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막입니다. 몽텐블로 사냥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밀라노 버전에서는 이게 이제 빠집니다. 1막이 없이 이제 4막으로 구성되고, 지금 이거는 이제 모데나판이기 때문에 1막부터 이제 5막까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몽텐블로 사냥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엘자베타 공주가 오늘 사냥을 나온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절단으로. 그 사냥터에서 이제 몰래 지금 엘리자베타 여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그 약혼 여인 엘리자베타 여왕을 이제 그리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엘리자베타 여왕이 이제 사냥터에서 이제 사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종과 같이 뭐 그렇게 사냥을 하다가 아마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밤이 어두워지면서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종하고 같이 이제 좀 근심 어린 상태에서 시종이 이제 궁전으로 사람을 이제 데리러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때 이제 나타납니다. 돈 카를로가.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이제 누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비록 자기 약혼자지만 누군지 궁금해하는 상태에서 자기는 이제 그 돈 카를로 왕자의 어떤 이제 그 대리인처럼 신하인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뭐 일단 엘리자베트 양이 뭐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스페인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돈 카를로 왕자의 이제 초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왕자가 이제 당신을 지금 흠모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초상을 보니까 이게 사진을 보니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돈 카를로 왕자인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서로 꿈속에서만 흠모를 하던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서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게 이 일막에서 이제 몽텐블로 장면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아예 싸그리 빠져버리면 두 사람이 사전에 왕비가 되기 전에 어떤 관계였는지가 사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해지죠. 그게 이제 나중에 아리아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막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의 애틋한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애틋한 부분 이게 또 전체 다른 막하고 또 잘 안 어울리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뭐 그건 뭐 그 사람들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왔습니다. 시종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 스페인의 왕비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엘자베트하고 돈 카를로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갑자기 두 사람의 연인 관계에서 지금 모자 관계를 바뀌는 그런 상태입니다. 들어보시죠. Nel cor mi cor
자, 이렇게 해서 돈 카를로는 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사절단이 정식 초원을, 스페인 왕의 정식 초원을 받겠냐고 이렇게 지금 엘리자베트한테 묻습니다.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왕관을 쓰는 순간, 죽음의 순간이겠죠. 두 사람에게서. 이렇게 해서 이제 1막의 얘기는 끝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밀라노판에서는 이제 지금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2막부터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